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겉보기에는 별탈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속 시원히 밝힐 수 없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머물 필요는 없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상처를 많이 받는 삶을 살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그 바깥으로 온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항상 궁금했죠. 하지만 저는 길고 험했던 터널을 통과해 여기까지 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사람은 모든 가시밭길을 지나 단단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어떻게 터널을 걸어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저는 30대 후반의 건장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지금은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예비 신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연애는커녕 결혼이란 단어 자체가 저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연애 경험조차 없었으니까요. 사실 이 나이쯤 되면 주변에서 왜 결혼 안 하냐는 말도 나오고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의도 적지 않게 들어오는데요. 저는 전부 거절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낭만적인 감정은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너는 왜 소개팅 한 번을 안 받아?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들 걱정하셔. 다들 연애까진 못 가더라도 시도는 열심히 하는데 너처럼 감정 없이 사는 사람 처음 본다. 그러니까 뭐 어디 문제라도 있는 거야? 예전에 여자 잘못 만난 적 있어? 아니면 설마 이 나이까지 첫사랑 못 잊은 건 아니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연애하는 데 쓸 에너지가 딱히 없네요. 회사 다니고 친구들 만나는 걸로도 일상이 충분해요. 저는 주변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때마다 그냥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굳이 제 속사정을 털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갈망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기억도 나지 않을 무렵 이미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의 품에서 자랐죠. 당연히 생계도 유지하셔야 하기에 아빠는 저를 혼자 키울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금방 재혼하셨는데 계모는 을부형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저는 계모랑 을부형도 친모와 친형인 줄로 착각하며 자라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계모는 차별을 일삼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정말 사소하지만 유치한 것부터 시작이었죠. 아침에 밥상을 차릴 때도 을부형 앞에서는 반찬 가짓수를 넉넉하게 주고 저한테는 딸랑 김치 한 조각만 놓아줬습니다. 심지어 을부형이 무슨 사고를 쳐도 언제나 제 잘못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도대체 하루라도 얌전히 지나가는 일이 없구나. 누가 창문 깼냐? 딱 봐도 너지? 왜 자꾸 집에서 사고를 치는 거야? 반성이라곤 조금도 안 하는 거니? 그거 저 아니에요. 형이 덩진공에 맞아서 깨진 거라고요. 저는 진짜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집에서 얌전히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지금 네 형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괜히 핑계댈 생각하지 마. 그렇게 울먹이면서 억울한 표정 짓는 꼴도 못 봐주겠어. 아주 가증스러워 죽겠네. 동화 중에 미운오리 새끼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꼭 제 얘기 같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을부형은 생일 때마다 케이크와 선물을 한아름 받았지만 제 생일은 평소처럼 넘어갔어요. 그나마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축하해줘서 고마웠죠. 게다가 심부름이나 집안일도 항상 제 몫이었어요. 을부형은 귀하다며 절대로 물도 못 묻히게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계모가 저를 못살게 굴 때 을부형이라도 잘해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을부형 역시 저를 귀찮게 여기고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기껏 열심히 해뒀던 숙제를 본인 기분 안 좋다고 찢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숨겨둔 간식을 꺼내 먹곤 제 입가를 들춰보면서 도둑 누명까지 씌웠죠. 때론 제가 아끼던 장난감을 몰래 부숴놓고 모른 척하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형이 그런 거지. 내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거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눈 똑바로 못 떠. 어디 형한테 눈을 부라리고 난리야. 한번 거하게 혼나볼래?
그리고 만약 내가 그랬더라도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질 정도였어요. 당연히 어린 마음에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어디 말할 곳도 딱히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는 뱃일 하시는 분이라 한번 나가면 몇 달은 있다가 귀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빠가 집을 비우시는 날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계모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잘 보일 사람도 딱히 없는데 외모에 유달리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트레이닝 차림으로 아무렇지 않게 시장을 다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도 원피스부터 구두까지 차려입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강하게 뿌리는 건 난생 처음이었죠. 게다가 아빠랑 통화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소리 섞인 채로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당신 생각만 하고 있지. 마음 같아서 매일 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애달파 죽겠어. 당신도 괜히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면 안 돼? 그나마 초반에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 놀기 바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 낯선 아저씨를 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아빠가 아닌 다른 아저씨가 집안을 활보하니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피했죠. 서리 씨 막내 아들이 아주 귀엽네.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용돈 줄게. 어때?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쟤한테는 정줄 필요도 없어. 내가 키우고 있는 애지만 귀여운 맛이 없단 말이야. 그냥 첫째나 챙겨줘. 그럴까? 진짜 사내 자식답지 않게 자신감이 없네. 너 그러면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아저씨는 집에 놀러 오면 처음에는 저랑 을부형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계모랑 안방에 들어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바빴어요. 그리고 저랑 을부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죠. 그나마 을부형은 계모한테 용돈을 받아 나가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에 틀어박혀 귀를 막고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에 남아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생각보다 일찍 육지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미리 말씀도 없이 집으로 귀가하셨고요. 아마도 깜짝 놀랄 가족들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환한 얼굴의 가족이 아니라 계모의 불륜 현장이었던 거죠. 그동안 고생해서 일하고 돌아오신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거실 소파에는 아저씨가 속옷만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테이블 위에는 방금 전까지 마신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모 역시 속옷만 입은 채로 아저씨 어깨에 기대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선 이상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고 텔레비전에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뭐 트라는 거야? 미쳤어? 여기가 술집이야 뭐야? 남편이 집 나가서 한참을 못 돌아오고 생고생을 하다 왔는데 이딴 모습으로 맞아주는 거냐고? 당연히 아빠는 분노를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랑 계모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이었죠. 나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옷부터 주워 입으려고 했지만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술병을 깨뜨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빤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계모와 아저씨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다정하게 구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노여워하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계모랑 아저씨는 상의부터 하의까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바깥에 남겨졌죠.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이러고 내쫓으면 어떡해. 그냥 친구라서 편하게 있었던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속옷바람으로 술 마시고 널브러진 게 어디 친구야? 지금 나를 바보로 하는가 보지? 괜한 말로 회유하려 들지 말고 썩 꺼져. 밖에서 제대로 한번 쪽팔려 보라고. 계모는 제발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빤 철옹성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계모와 아저씨 모두 문 앞에서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의 분노가 삭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아빠의 화풀이 상대가 되고 말았죠.
을붓형은 어차피 용돈 받고 나가서 논 덕분에 아무것도 몰랐단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음에도 계모의 바람을 말리지 않는 놈 취급을 받았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아빠 편이에요. 일부러 아저씨가 집에 오는 걸 숨겨드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너 이 자식 그걸 말이라고 해? 집에 누구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도 못하냐고? 너 오늘 비명소리 하나 내기만 해봐. 결국 저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매맞았습니다. 아빠조차 지쳐서 제 방을 나가신 뒤에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밤새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혹시 우는 소리를 냈다가는 또 아빠의 심기를 거슬러서 매맞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빠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에 안방을 뒤졌어요. 이 지경까지 되니까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찾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 보니까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새로운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죠. 물론 이혼하고 나서 저를 여태까지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은 것을 보면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라는 이유로 얼굴 한 번이라도 마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마주하기 위해 가출을 결심했어요. 혹시나 아빠가 저를 실종 신고하실까봐 마지막 편지를 써두고 나왔죠.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마지막 모습이 서로 마음 불편하게 됐지만 원망하지 않을 테니 아빠도 저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의 존재가 궁금해서 뵈러 가려고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폐기에 가득 차서 내렸던 선택 같아요. 집을 나온 지 하루 만에 살짝 후회스러웠으니까요. 저는 아빠와 마주치지 않고 집을 나오기 위해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입은 옷도 많이 부실했고 가진 돈이라고는 용돈으로 모아뒀던 것뿐이었죠. 그나마 한번 꽉 채웠던 저금통은 을부형한테 빼앗겼거든요. 겨우 터미널에 도착해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는데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거꾸로 타는 바람에 시간을 버려야 했죠. 그렇게 저는 주소에 적힌 동네가 나올 때까지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기사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될 거다. 거기 가서 한 번 더 어른들한테 확인하도록 해라. 이 날씨에 그런 얇은 옷을 입고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 거냐? 아유, 내 아들이었으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구나. 그나마 제가 만났던 분들은 전부 다정하시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기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끼니를 걸은 지 하루가 넘었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는데도 쉴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이대로 모르는 곳에 멈춰 있느니 몸이 고생하는 게 나았거든요. 그렇게 겨우 엄마의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저리 탈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은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고대하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사실 제가 조금만 더 머리가 자랐더라면 엄마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둘 곳도 없고 몸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던 탓에 저를 낳아줬다는 엄마의 존재가 그립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억이 없지만 그저 엄마라는 이유로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엄마가 나오셨는데요. 당연히 누군데 찾아왔냐고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며 우시더라고요. 어머, 내 새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 몰골은 또 뭐야? 네 아빠랑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직 어리면서 어떻게 찾아온 거야? 진짜 피부치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엄마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엄마가 오열하면서 껴안아 주시던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심지어 이렇게 다정한 품이 허락되는 것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진 제가 어디 가서 이토록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 내가 엄마인 거 알고 찾아온 거지.
네 아빠가 재혼했다길래 그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다. 설마 나를 찾아와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네가 보고 싶어도 그 집에서 적응할 수 있게 묻어둬야 하는 줄 알았거든. 원래는 친엄마가 따로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형이랑 저랑 너무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못난 자식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저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계시단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건데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엄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들어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고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제 손을 어루만지시더니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버튼을 눌린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네 몸 좀 녹이자. 이러다 내 새끼 얼어버릴까 봐 겁난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 손으로 돌보질 못해서 너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나씩 천천히 말해봐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마. 엄마는 따뜻한 물을 데워 수건에 적셔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꼭 제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손끝을 살살 떨고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저를 소중하게 대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배고프겠다면서 냄비에 물을 올려 국을 끓여주셨는데요. 국자를 잡은 손이 자꾸만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울 동안 엄마는 곰곰이 생각에 빠져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남편하고 갈라설 테니까 넌 나랑 살자. 네 아빠 품에서 잘 자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가 반쪽이 되고 주눅들 정도면 엄마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라. 바로 이혼하자고 할 테니. 그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에 찾아온 거였거든요. 저 때문에 엄마가 행복을 포기하시는 건 원치 않아요. 자식이 불행해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면 행복할 수 있겠어? 이제라도 너를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미 너랑 다시 만났는데 놓치고 싶지 않아.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엄마 품에 있어라. 엄마는 재혼한 배우자와 자식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절차 없이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혼하신 거였죠. 저는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아빠를 벗어나 엄마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재혼한 배우자 역시 엄마의 사정을 헤아리고 놓아주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재혼한 배우자 곁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일상을 여유롭게 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으셨거든요. 꾸준히 다니는 직장 외에도 작은 별장을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일상을 포기하고 저를 키우기로 결심하셨죠. 그렇게 엄마는 홀로 서야 했기 때문에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대충 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딱 봐도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는지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죠. 우리 아들 장하다. 겨우 공장 다니면서 키우는 엄마라 항상 미안했는데 너 스스로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제 내 인생은 뭐 걱정할 것도 없다. 너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고 만족스러울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스스로 멋지게 자랐겠어요. 다 엄마 아들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솔직히 엄마 아니었으면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이룬 결과나 다름없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남부럽지 않은 아들이 되니 엄마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효도하게 됐다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에게 공장을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문화센터에 등록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면서 여유를 만끽하시기를 바랐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좀 고우신 편이라서 그런지 어딜 가나 남자들이 그렇게 꼬이더라고요. 아유, 무슨 이 나이에 연애를 하자고 그러세요. 아들 보기 부끄럽네요. 좋게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연애 같은 건 영 관심이 안 가요. 엄마는 항상 철벽을 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적적하지 않게 지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그때까지 결혼 생각 없이 엄마를 모시고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우리 엄마가 한번 저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지인의 소개로 같은 상처를 가진 남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봐도 매너가 좋으시고 엄마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분이라 좋더라고요. 처음 뵌 그날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이 나이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우습게 들릴까요? 하지만 제 진심이 그러네요. 조곤조곤한 말투부터 고운 미소까지 반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우시긴 하죠. 두 분이 서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아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웃음이 나와요. 계속 편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싶거든요. 얘는 누가 들으면 네가 내 아버지라 시집 보내는 줄 알겠다. 이제 나도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하나 챙기겠다고 평생 혼자 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엄마는 다정하게 교제하다가 사문을 결심하셨습니다. 저 역시 새아빠가 생긴 상황을 환영했죠. 그런데 엄마가 사문하신 뒤로 연락이 확연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가끔 연락할 때마저 제가 집들이를 가겠다고 하면 거부하셨죠. 엄마, 혹시 새아빠랑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왜 피하세요? 사문하신 뒤로 얼굴을 거의 못 뵙고 있으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에이구, 무슨 걱정이야.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아무리 너한텐 엄마여도 우리가 사문으로 신혼이 된 거잖아. 부부끼리 오붓한 시간도 보내야 하지 않겠어? 가만히 냅둬라. 제가 실수했네요. 엄마도 새로운 상황에 놓이신 건데 너무 예전처럼 지내려고 했나 봐요. 두 분이 행복하게 지내신다면 됐어요. 그제야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게 되셨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드리자고 마음먹었죠. 사실 저는 엄마가 일하지 않으시더라도 돈 걱정 없이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카드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엄마는 뭐 그런 걸 챙겨주냐면서 거절하셨지만 제가 억지로 쥐어드린 거였습니다. 뭐 이런 걸 주려고 해.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쓰겠어. 이미 너 덕분에 내가 공장 안 다녀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잖아. 그걸로 충분하다 얘. 엄마, 제가 엄마 드리려고 버는 돈이에요. 당연히 쓰셔야죠. 안 쓰시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두셨는데 마음 편히 사용하세요. 이걸 미안해서 어떡한다니. 너무 착한 아들을 둬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항상 내 생각해줘서 고마울 뿐이야. 저는 어떤 생색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가 넉넉하게 지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새아빠랑 살림을 합치신 뒤에도 돌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죠. 그게 제 나름대로의 효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어디 가서 자존심 챙기려면 돈을 쓰셔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원래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결제 알림이 하나도 안 오는데 설마 카드 안 쓰세요? 드린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괜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니까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마시죠. 그냥 지갑에서 꺼내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더라. 그동안 내가 모아뒀던 돈에서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가 준 카드 안 쓴다고 해서 어디 굶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딱히 무력도 없고. 엄마는 제가 쓰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괜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결제 알림이 날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엄마도 드디어 갖고 싶은 게 생기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엄마가 쓰지 않을 것 같은 품목들이 결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가 명품 의류도 적지 않게 긁었고 고급 위스키바 같은 데서 거하게 썼더군요.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가 결제한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물론 우리 엄마가 새아빠를 위해 사준 거라면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빠가 우리 엄마 카드를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굳이 제가 봐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엄마에게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혹시 제가 드렸던 카드 최근에 사용하신 적 있어요? 결제 알림이 계속 날아오는데 어쩐지 엄마가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내역들이더라고요.
어머, 그래, 미안하다. 나도 얼마나 썼는진 모르고 있었는데 큰돈이라도 나간 거야? 이걸 어쩐다니? 엄마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수긍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애초에 엄마 쓰시라고 드린 거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당황하시더라고요. 카드가 어떻게 쓰였는지 몰랐던 눈치였죠. 자연스럽게 저는 엄마의 카드가 새아빠에게 넘어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식된 입장으로서 엄마도 모르게 새아빠가 사용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새아빠에게 경고를 좀 드려야겠네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엄마 몰래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엄마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이고, 그건 안 된다. 내가 이야기하면 되니까 너는 참아라. 너랑 그의 사이에 큰 소리라도 나면 불편해지잖아. 앞으로 계속 볼 사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제가 새아빠에게 연락하겠다는 것 자체를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같이 사는 마당에 싫은 소리 하는 게 어디 편하겠어요? 저는 엄마가 곤란하실까봐 걱정스러웠어요. 차라리 부딪히더라도 제가 감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저랑 껄끄러워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새아빠한테 화를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서요.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잖아. 아무리 내가 사문에서 네 새아빠가 됐다고 해도 서로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조심해야 할 사이라고. 너무 스스럼 없이 말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계속해서 제가 새아빠에게 직접 주의를 드리겠다고 하니 엄마는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마가 이토록 나를 세우고 노여워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당연히 순간적으로 움찔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엄마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 의견을 앞세우지 않고 엄마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제야 엄마도 누그러지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시간이 늦어서 잠을 자려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 누른 건 줄 알았습니다. 가끔씩 취객들이 집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게다가 저는 야식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금방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계속 눌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나다. 문 좀 열어봐라. 아까 언성을 높였던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구나. 네가 나 지켜주겠다고 했던 말인 걸 뻔히 알면서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하다. 그 늦은 시간에 엄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문을 열어드렸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쩐지 제가 아른거리고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자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도 좀 길게 나누고 시간을 보내야겠어. 내가 사모냈다고 너무 신혼에 정신 팔려 있었나 봐. 저야 엄마가 와주신다고 하면 언제든 대환영이죠. 갑자기 찾아오신 거라 놀라긴 했는데 반가운 마음이 더 크네요. 저는 엄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드렸죠. 그동안 엄마를 새아빠에게 보낸 뒤로 혼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들뜨더라고요. 게다가 다음 날이 주말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눠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소매를 걷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시퍼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오시는 동안 무슨 사고라도 났던 건가요? 이것부터 말씀하셨어야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든지 저는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가 다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반응하니까 엄만 서럽게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너한테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네 새아빠가 나한테 손찌검했다. 너무 무서워서 겨우 도망쳐 나온 거야. 내가 의지할 곳은 우리 아들밖에 없잖아.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을 텐데 제가 걱정할까봐 겨우 참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멈출 기미를 안 보였어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나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딱 봐도 그날 오후에 제가 카드 지적한 것 때문에 엄마가 새아빠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가 싸움이 난 것 같았습니다.
왜 저한테까지 숨기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신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나 했잖아요. 이제부턴 제가 처리할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자꾸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네 새아빠가 설마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항상 온화하고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나마 병실에 가실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우선 저는 엄마가 진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퍼런 부위들을 감싸드렸고요. 침대에 눕힌 다음에 은은한 조명을 켜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푹 주무실 때까지 토닥여드렸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겨우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깊게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경찰과 함께 엄마와 새아빠가 살림을 합쳤던 집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새아빠는 젠틀하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전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긴장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급하게 도망 나오시느라 문을 제대로 안 잠그신 건지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새아빠, 저 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괜히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경찰이랑 같이 왔으니까 순순히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큰 소리를 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아주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일방적으로 우리 엄마가 당하고 오셨 줄 알았는데 새아빠 역시 얻어맞은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콧구멍에는 휴지까지 꽂고 계시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우리 엄마를 의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새아빠가 제가 올 상황을 대비해서 쌍방 폭행으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 벌인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아빠의 표정이 도저히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본 새아빠의 얼굴은 무척 공허해 보이고 허탈해 보였어요. 심지어 얼굴이 눈물로 잔뜩 젖어 있었죠. 네가 왜 씩씩거리면서 들어왔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지금은 오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제가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새아빠랑 제가 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새아빠는 눈을 감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새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우리 엄마가 저 몰래 불법 고리대금 업자로 활동하고 계셨단 거였어요. 새아빠도 사문으로 집안 살림을 합치기 전까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엄마의 아들인 저도 몰랐으니 새아빠도 모르셨던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빠는 두 분 다 상처를 딛고 사문하신 거라 최대한 엄마를 회유하면서 살고 싶으셨대요. 여보, 그렇게 불법적인 일로 버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순 없어.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크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 남들 피눈물로 버는 거잖아. 내가 당신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두자, 어? 당신을 실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한 번 손을 대니까 자꾸 생각나서 그만. 당신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내가 이런 일로 속 썩일 순 없지.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엄마 역시 새아빠가 제발 그만두라고 간곡히 부탁하면 순순히 알겠다며 약속하셨대요. 하지만 새아빠가 엄마를 24시간 내내 곁에 두고 감시할 순 없는 거잖아요. 엄마는 계속해서 불법 고리대금 업자로 사신 겁니다. 결국 새아빠가 저랑 연락해서 같이 의논해 보려고 시도도 하셨다는데요. 엄마가 새아빠의 휴대폰까지 부숴버려서 실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설마 내 아들한테 일러 바치려고 한 거야? 당신 진짜 나 혀 깨무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함부로 뭐라 속삭였다간 인생 재미없어질 줄 알아?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 단순히 고자질 하려는 거겠어? 내가 당신하고 당신 아들 사이를 갈라버리려는 거겠냐고. 이대로 당신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연락하려는 거잖아. 아니, 아들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녀? 입 다물어. 괜한 수작 부리지 말고. 그런다고 내가 반성할 줄 아나 본데 택도 없을 줄 알아. 그냥 당신은 얌전히 있으면 돼. 새아빠가 제 번호를 외우고 계셨을 리도 없으니까 당연히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제가 새아빠랑 연락을 하려고 했을 때 왜 엄마가 격렬하게 반대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왜 새아빠의 이야기에 이토록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아빠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새아빠가 저한테 보여주신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건 새아빠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는데요. 수익자가 우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우리 엄마가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새아빠 대신 서명까지 전부하셨더군요. 저도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생명보험 가입 증서 속 엄마의 글씨체를 확인하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견디신 거예요? 네 엄마랑 만나는 동안은 정말 좋은 여자였으니까 잠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최대한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했었다고. 그동안 엄만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제대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을 종용했나 봐요. 사실 엄마랑 새아빠를 소개시켜준 지인 역시 보험 설계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지인의 실적을 올려주면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본인이 보험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제 생명보험 가입 증서까지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아직 서명까지 모두 마친 상태는 아니었지만 배신감과 절망감이 커서 머리가 얼얼했습니다. 그렇게 새아빠는 엄마를 최대한 교화시키고 붙잡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지만 생명보험 가입 증서까지 멋대로 만들려고 하니 분노를 참지 못하신 거예요. 결국 새아빠도 엄마에게 손찌검을 날리셨지만 엄마 역시 새아빠에게 맞서 갚아주고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어떤 걸로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우선 병원부터 같이 가요.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다 뒤통수 맞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젠 네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가 아닌 것 같다. 정당한 죗값을 받게 해야 돼. 저는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새아빠를 응급실로 데려가 진료 기록을 증명받았습니다. 괜히 엄마만 손찌검 당했다고 일방적인 피해자로 몰아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 돈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드렸어요. 물론 엄마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저 역시 아무것도 몰랐고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거든요. 결국 엄마는 새아빠의 보험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죄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도 제가 신고했어요. 그렇게 엄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까지 토해내야 했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초과 이자 전액을 환급해야 했습니다. 물론 보험 설계사 역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새아빠는 소송이 종료되고 나서 주민등록을 정리하시고 계좌도 새로 재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엄마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내셨어요. 솔직히 인생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건 겁나는 일인데 네 덕분에 무사히 끝낸 것 같다. 네가 내 아들인 것도 아닌데 의지가 많이 됐어. 정말 고맙구나. 저한테는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혈연 관계인 건 아니지만 같은 상처를 안게 된 거잖아요.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게 저한텐 더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사실 전세 아빠는 여기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걱정 때문에 전세 아빠를 상담센터로 연결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지 모르니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엄마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니까 그것만 아니면 남남이나 다름없지만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세 아빠는 상담을 다니시면서 많이 회복되시는 것 같았어요. 상담센터에선 초기에는 주로 듣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셨는데 점차 자기가 느꼈던 모멸감이나 무력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억지로 다니시는 것 같더니 5회기쯤 지나면서부턴 눈빛이 맑아지고 식사도 더 이상 거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정일기를 써보라는 제안을 진지하게 실천하신 게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상담 과정의 후반부에 가선 예전 제가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셔츠 단추도 단정하게 채우고
면도도 깔끔히 하신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게다가 웃을 때도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힐 만큼 안정을 되찾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런 것까지 다니라고 하나 부담스러웠는데 덕분에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 진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도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아이러니해.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그냥 변호사 선임하는 거 도와드리고 상담센터 연결해 드렸을 뿐인데요. 그래도 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동안 많이 걱정했는데 회복하셔서 마음이 놓여요. 이제 진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 이제는 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야말로 네 엄마 때문에 상처가 크지 않겠어? 우리 서로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 잘 살아가 보자.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굳이 그늘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저랑 전세 아빠는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만나면 배신당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니까요.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엄마는 제가 전세 아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도움까지 줬다는 걸 아시고 펄쩍 뛰셨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거셨다가 제가 받지 않으니까 집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돌아갔으면 숨소리부터 가빠진 채로 얼굴이 벌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놓인 쿠션을 소파에 내팽개치고 발바닥으로 쿵쿵 밟으면서 화를 표출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런 엄마를 보면서 무섭다기보단 의자까지 집어던지지 않은 게 다행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 누구 자식이야?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 거 잊었어? 어떻게 네 엄마를 두고 그 새끼를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효도하겠다고 하더니 말뿐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엄마의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야말로 본인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이렇게 상처 줘도 되나 싶었거든요. 물론 생명보험 가입증서에 이름만 적힌 게 전부였지만 기껏 악용해 오다가 저만 좋은 의도로 가입시키려고 했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는 엄만 저보기 떳떳하신가요? 그냥 우리 이제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저는 엄마가 죗값을 치르도록 도운 걸로 그동안 키워주신 마음의 빚은 다 갚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원망하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한참을 저한테 악다구니 쓰다가 제가 슬퍼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니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 채로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에 대한 정은 남아있었는지 조용히 사과하고 나가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잠깐 뭐가 씌었던 거라고 생각해줘라. 너한테 좋은 기억만 남겨주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모든 상황은 해결됐지만 제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모 복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살아오면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건지 통탄스럽더라고요. 도저히 이 상태론 일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워서 저는 결국 휴가를 길게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멀리 여행을 가기로 선택했어요. 그냥 누구든지 저를 위로해 주는 거라고 해도 사람을 대하는 게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러 간 여행지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바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던 여자였는데요. 유달리 마음이 가는 게 저조차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애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었으니까요. 일단 기념품 가게 주인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해 질문하면 상냥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분명 물건을 팔아야 매출이 올라갈 텐데 과하게 다가오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도 주말이면 자꾸 그 여행지를 찾아갔습니다. 보통 이런 여행지에는 단골이랄 게 없는데 자꾸 와주셔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기념품 사가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매너도 좋으시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반갑네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일부러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라서요. 다음에 서울 올 일 있으시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인연을 찾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제 예비 신부 역시 저랑 비슷한 상처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통해 위로를 주고받았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자고 다짐했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떳떳하게 살아가자.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는 건 같이 이겨나가면 되잖아. 남한테 상처 주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해. 우리 절대로 초심 잃지 말고 남은 인생 함께하기로 하자. 당신이 있으면 나는 뭐든 이겨나갈 수 있거든. 정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밑바닥을 찍고 좌절하면서 이제 고독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웃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예비 신부와 함께 저만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마음을 나눈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느껴요.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